자, 그러면 기업 분석의 내용은 기업 분석은 전부 다 재무제표 분석이에요. 재무제표.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보고서죠.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현금 흐름표라든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든지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뽑아낸 걸 가지고 비율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요.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 분석의 개념. 기업 분석은요, 기업의 재무적 능력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거고요.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제일 간단해요, 그나마 이게. 자,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의 방법으로 자산에 기초한 방법도 있고 이익에 기초한 방법도 있고 현금 흐름에 기초한 방법 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분석 그 내용을 보면 경영 현황 파악하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진의 경영 스타일이나 프로 정신이나 경영 실적 이런 거 분석하고 재무 현황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유형이나 속해 있는 산업, 그다음에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 환경이라든지 경쟁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한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 이런 것들 다 기업 분석 또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익 현황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주주들의 몫이 될 이익의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죠. 전부 다 재무제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시장 승수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업 이익을 얻는 대가로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나타내지는 기업 이익에 붙여진 가치. 이걸 이제 우리가 시장 승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익 현황이라고 하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표는 반드시 해당 기업이 다른 지표와 함께 또한 동종 산업 내의 경쟁 기업들 지표하고 횡단면적으로 서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서로 비교를 해야 돼요. 얘 하나만 뽑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고 비교는 여러 기간에 걸쳐서 시계열적으로 동시에 평가해야 돼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동시에 평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그 기업 분석의 개념에서 기업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재무 현황, 뭐 이익 현황, 뭐 해가지고 쭉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거예요. 뭐 복잡하게 막 숫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우리 시험에서 뭐 그런 표 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큰 핵심만 추려가지고 앞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눈으로 읽어가면서 이익 현황까지 그냥 읽으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암기하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암기하면 돼요.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기업 분석할 때 재무제표 분석한다고 그랬죠? 재무제표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써요. 그 지표를 범주화해서 지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바구니처럼 묶어가지고 지표 범주화해서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그러면 여기서 지표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걸 범주화 주머니로 이렇게 여러 개의 바구니로 나눠놨다고 그랬죠? 그 바구니를 지금부터 보는데 그 바구니 안에 있는 지표를 외워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활동성 지표가 아닌 것은 해놓고 1번 재고자산 회전율, 2번 총자산 회전율, 3번 평균 회수기간, 4번 배당 성향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응할 수 있으려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활동성 지표는 기업이 얼마나 활동을 잘했는가, 기업이 그 자원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이 회전율을 높였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활동성 지표는 거의 대부분 회전율 이런 말 나오면 활동성 지표고, 회전율이 없다 하더라도 회수기간, 회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면 활동성 지표 또는 활동성 비율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비유동자산 회전율, 평균 회수기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활동성 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활동성 비율은 자, 비율 들어갈 때 다 회전율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회전율이라고 들어가면서 또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항상 분수로 표시하는데 활동성 지표는 분자가 매출액이에요. 분자가 매출액이에요. 공통적인 거예요. 회전율은요. 회전율 나올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이거 산식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는데 조금 중요한 게 총자산 회전율 같은 건데, 총자산 회전율은 분모가 총자산 또는 총자본이라고 해도 돼요. 에 대해서 매출액의 비율이거든요. 요걸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총자산 회전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다 분자가 매출액이에요. 분자는 매출액이고 분모는 재고자산. 그러면 재고자산 회전율. 분모가 매출채권. 그러면 매출채권 회전율. 분모가 총자산.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 분모가 비유동자산. 그러면 비유동자산 회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자는 매출액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상 비율이 나오는데, 보상 비율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배당 성향하고 이자 보상 비율하고 고정 비용 보상 비율인데 배당 성향 정도는 알아야죠. 배당 성향은 기업이 단기 순이익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하세요. 기업이 벌어들인 1년 동안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을 주주들한테 몇 프로를 현금 배당으로 줬느냐가 배당 성향이죠.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100억 생겼는데 100억 중에 40억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그러면 배당 성향은 40%가 되는 거예요. 배당 성향은 이렇게 단기 순이익 중에 현금 배당한 돈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자, 100억 중에 40억을 배당했다 그러면 나머지 60억은 유보했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에 재투자했다. 그때 그거를 유보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당 성향하고 유보율을 더하면 이걸 더하면 1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1이에요. 100%. 이렇게 알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거는 이건 좀비 기업 판단할 때 쓰는 거잖아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은 분모가 이자 비용이고 분자가 영업이익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자 보상 비율은 이게 떨어지면 1보다 작아지면 이자도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를 못 내면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죠. 한계 기업이 한 3년 되면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것들이 보상 비율에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고정 비용 보상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익 지표가 있는데 이익 지표는 한 주당 순이익이 있는데 이걸 EPS라고 그래요. earning per share. 그래서 한 주당 벌어들인 수익 EPS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완전 희석 주당 이익이라는 것도 있다 하는 거 알아놓고요. 자, 다음에 이제 안정성 지표가 있는데 안정성 지표는 부채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자기자본 비율이 있어요. 부채 비율은 뭐 워낙 유명하죠. 부채 비율은 자기자본분의 타인자본이니까. 자, 다음에 이제 유동성 지표가 있는데 유동성은 이게 이제 기업이 단기적인 유동성, 그러니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건데 현금 비율, 당좌 비율, 유동 비율 다 유동적이잖아요. 이게 뭐 유동자산이잖아요. 현금 자산, 유동자산, 당좌 자산, 유동자산. 유동 비율은 당연히 유동 비율이고, 그래서 유동성 지표는 세 가지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지표가 나오죠. 수익성 지표. 총자산 수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그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요 두 개가 너무 중요해요. 요 두 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미리 말씀드릴게요. 듀퐁 방식으로 할게요. 여기서 두 개 중에 더 중요한 게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이거 뒤에 나오지만 그래도 제 얘기를 들으셔요. 여기서 자,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요. ROE는 기본적으로 산식이 자기자본분의 그 다음에 순이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이에요. 물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자기자본 이익률. 자, 그런데 요걸 분해해보면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면 요거 미리 해놓으세요. 분해해보면 매출액 순이익률 또는 순이익률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총자본 회전율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재무 레버리지 이렇게 돼 있어요. 매총재.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매출액 순이익률이니까 매출액분의 순이익의 비율이에요. 또는 순이익률이라고 해도 돼요. 요게.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 또는 총자본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 총자산이라고 하든 총자본이라고 하든 같은 거예요. 총자본 회전율 해도 되고 총자산 회전율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율이니까 분자가 매출액이에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재무 레버리지는 자기자본분의 총자본이에요. 총자산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곱한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매출액하고 매출액이 분모분자니까 소거되고요. 근데 여기 총자본하고 여기 총자본도 소거돼요. 그래서 남는 건 자기자본분의 순이익이에요. 그죠? 자기자본분의 순이익. 그래서 자기자본분의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분해하는 걸 듀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렇게 분해하는데 여기서 자, 요거 빼고 잘 보세요. 요거만 빠지면 요거만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요걸 뭐라고 그런다? 자, 요거를 총자산 수익률이라고 해요. 또는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해도 돼요. 요게 ROE예요. ROA는 요 두 개만 ROA예요. 요거만. 근데 여기 하나 더 하면 ROE예요. 요거만은 뭐라고? ROA. 요거까지 하면 ROE. 여러분들 이거 유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꼭 알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만 ROA. 여기까지 합치면 ROE.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두 개만 잘 띄워보면 여기 총자본하고 총자본 지워지면 이렇게 지워지면 그러면 자기자본분의 매출액 나오죠.
요 두 개를 결합하면 요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자본 소고시키면 자기 자본분의 매출액 나오죠. 그럼 요걸 뭐라고 그런다? 자기 자본 하고 분자가 매출액이면 되게 회전율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자기 자본 회전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요걸 자기 자본 회전율이라고 그래. 요 두 개를 합쳐서 자기 자본 회전율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요거는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줄여서 순이익률 이렇게도 얘기해도 됩니다. 순이익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복잡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 제가 강조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해야 돼요. 제가 가정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봅니다.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율 중에. 자, 이제 첫 번째 봤던 게 활동성 지표였어요. 활동성 지표 봅니다. 자, 활동성 지표는요, 보유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쫙 나오죠. 거기서 비유동자산 회전율이라는 건 비유동자산분의 매출액이에요. 순매출이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산식은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나머지들은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유자산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걸 보는데 비유동자산 회전율이 먼저 나왔어요. 이게 높다면 생산공장이 효율적이고 비유동자산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미비하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낮다면 비효율적인 생산공정에 그 다음에 열악한 생산통제나 잘못된 구매 결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평균 재고자산에 대해서 매출원가에 비해요. 이것도 매출이에요. 매출. 자, 높다면 재고자산의 관리 상태가 효율적 또는 재고자산의 규모가 불충분하다. 낮다면 매출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재고자산에 묶여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자, 다음에 매출채권 회전율이 있는데 요것도 순매출채권에 대해서 순매출, 이게 매출액이죠. 이렇게 돼 있다. 분자가 다 매출액과 관련돼요. 자, 매출액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속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높다면 효율적인 대금 회수 정책과 자산 활용도가 있다는 거고, 낮다면 아직 느슨한 대금 회수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가는 건 참고로 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떼가지고 시험에는 별로 안 내요. 자, 다음에 평균 회수 기간이 있는데 요거는 순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채권 300 곱하기 순매출채권 곱하기 365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활동성 지표에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죠. 총자본 또는 총자산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이에요. 순매출이 매출액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이 투자한 자산에 의해 창출되는 매출액을 측정하고요. 지나치게 높다면 기업이 충분한 지원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생산 자본재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고, 자, 요게 상승한다면 매출이 신장되거나 자산의 활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총자산 회전율은 좀 중요해요. 요건 중요해요. 그래서 분자가 분모가 총자산 또는 총자본이라고 해도 돼요. 요거에 대해서 매출액의 비율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상 비율 봅니다. 보상 비율은 기업이 부담하는 재무적 부담을 이행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배당 성향이에요. 배당 성향은요, 자, 보통 주주들의 이익, 그러니까 단기순이익 같은 거예요. 단기순이익. 그 이익 중에 배당금을 얼마나 했느냐,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게 배당 성향이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은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운전 자본이 필요하거나 성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이제 배당 성향이 낮겠죠. 그다음에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 사업 계획이 없어서 이익금을 주주에게 지불하는, 사업할 게 별로 없으니까 에따 모르겠다, 주주를 많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이 상승한다면 원속 단계에 진입했다는 거고, 따라서 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을 때 배당 성향은 높아지죠.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그만큼 성장을 안 하죠. 재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있는데, 이거 괜히 지웠네요. 이자 보상 비율은요, 이자 및 법인세 전 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죠. 근데 사실은 영업이익을 보통 써요. 그러니까 분자가 되게 영업이익이고 분모는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지불 능력을 측정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차입 비용을 얼마나 잘 부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좋은 지표다. 그래서 영업이익 벌어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높으면 채권자 보험이 주주가 안정적인데 높으면 차입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이 쉬워지죠. 이게 이 비율이 높다는 거는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낮은 원인은 지나친 레버리지를 이용한 공격적 경영이나 수익이 불충분할 때 나타나요. 돈을 너무 많이 빌렸다는 거죠.
돈을 너무 많이 빌리거나 그다음에 경영을 잘 못하고 수익이 안 나오고 그러면 뭐 돈 벌어서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자 보상 비율 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고정비용 보상 비율이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 지표 보죠.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을 측정하는데 이거 엄청 중요하죠. EPS. 주당 순이익. 그래서 주당 이익 또는 주당 순이익인데 요건 보통주 발행 주수분의 우선주, 이건 뭐예요?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뺀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당 이익이에요. 주당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이 개념이에요, 그냥. 근데 이 산식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EPS는. 자, 배당 또는 유보와 관계없이 이익금 모두를 보통주주에게 지불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주 한 주당 이익은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이거예요. 한 주당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EPS가 낮다라고 하는 거. 자, 낮은 EPS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이익을 충분히 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EPS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추가 자본 조달이 곤란해지고 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나치게 EPS가 높다면 장래를 위한 투자가 미비하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 완전 희석 주당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보통주주나 아니면 잠재적인 보통주주를 고려했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지표를 봅니다. 안정성 지표는요, 기업의 중장기적인 채무 이행 능력을 측정하며 주로 부채 비율로 판단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을 중시한다 이거죠. 부채 비율은 총 자산에 대해서 총 부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빚이 어느 정도냐. 이걸 측정하는 게 부채 비율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재무 레버리지의 크기를 측정할 때 쓰는데 보통 50% 미만을 안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재산 중에 50%가 빚이 50%가 안 된다. 그러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높으면 이익의 변동성이 커지죠.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채권자들과 우선주주들은 부채 비율이 낮은 것을 선호하죠. 웬만하면 기업이 빚이 없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이 교재에서는 부채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채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분의 남의 돈이야.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걸 부채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부채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보통 100% 이상의 경우에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에 대해서 빚이 100%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하고 빚이 똑같아. 그럼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높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자기 자본 비율이 높으면 주주들의 기대 수익을 증대, 낮으면 기대 수익률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증대되거나 감소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만 좀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게 세부적으로는 잘 언급은 안 돼요.